손님, 그 커피에 독이 있어요. 마시면 죽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호텔 매니저가 제 귀에 숨죽여 말했습니다. 저는 태연한 얼굴로 제 커피와 남편의 커피를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남편의 잔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아들이 마실 커피가 아니야. 검은 커피가 흰 식탁보 위로 쏟아졌고 식구들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 잔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날 호텔에서 무너진 것은 커피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감춰진 시댁의 탐욕과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밤 8시 47분, 저는 경찰서 진술 녹화실의 고정 카메라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호텔 직원이 채워준 연두빛 알레르기 표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조사관 옆 탁자에는 제 커피에서 떠낸 시료와 오염된 식탁보 조각이 장거물 봉투에 담긴 채 형광등 불빛을 받고 있었지요. 호텔에서 남편분의 커피와 잔을 바꾸신 게 맞습니까? 왜 바꾸셨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잔을 바꾸기 전에 남편에게 보낸 문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커피에 손대지 말라는 말, 그리고 부부가 응급 상황 때 쓰기로 정해둔 숫자 1129. 남편도 문자를 확인한 뒤 잔에 입을 대지 않았다고요. 40살 재무이사, 한결생활이라는 지역 생활용품 체인의 장부를 10년째 만져온 사람. 조사관은 그런 제 이력을 확인하더니 종이 한 장을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박민숙 씨와는 언제부터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사이가 나빴던 며느리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버틴 거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잘해주셨죠. 그래서 더 오래 몰랐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는 어느 유통회사 격리실의 말단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부장이 거래처 환급금을 빼돌리려고 만든 허위 장부를 제 책상에 올려놓고 도장을 요구했지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매입세액이 2번 잡혀 있었고 없는 거래처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저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본 장부를 복사해두고 부장이 넘긴 서류에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표시해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부장은 그날부터 저를 괴롭혔습니다. 커피 심부름 없는 실수 뒤집어 씌우기, 회식 자리에서의 망신. 그때 영업팀에 이철중이라는 대리가 있었습니다. 저와 몇 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회사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격리실 김소연 씨는 원본 장부에 손댄 적 없습니다. 제가 물류 대조하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바꾼 사람 김소연 씨 아닙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각오하고 한 증언이었습니다. 영업팀 대리가 부장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도요. 조사가 끝난 날 저녁 그는 야근을 마치고 나온 저를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늦은 저녁을 먹었지요. 김이 오르는 그릇 너머로 그가 물었습니다. 안 무서웠어요? 부장이 찍으라는 도장, 끝까지 안 찍는 거. 무서웠죠. 그래도 찍을 순 없었어요. 나중에 다 제 책임이 되잖아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숫자는 못해요. 마지막에 남는 건 서류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때문에 이듬해 결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싱겁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한마디가 컸습니다. 제 몫과 제 책임의 경계를 아는 사람.
그게 저에게는 사랑보다 먼저였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뒤 친정어머니가 담낭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보호자 의자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 첫 버스로 출근했습니다. 시장에서 천원숍을 하던 시어머니도 병원에 왔지요.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오고 밑반찬을 챙기고 퇴원 수속을 하는 동안 친정어머니의 가방과 외투를 팔에 걸고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 아무 걱정 마세요. 아픈 사람 옆에는 가족이 붙어 있어야 빨리 낫는 법이에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좋은 집에 시집 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얼굴로 오면 그건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결혼 후 첫 명절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 부치기나 설거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포 계산대와 재고, 장부를 맡겼지요. 저는 그것을 제 경력을 알아봐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하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답이 나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것은 언제나 저의 쓸모에 대한 값이었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다만 그 시절엔 구분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관계가 진짜로 얽히기 시작한 건 결혼 5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친구의 사업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친구가 부도를 냈고 우리 전세 보증금 일부가 압류될 상황에 놓였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밤 남편은 식탁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내가 다 망쳤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며칠 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식탁에 올려놓고 커피를 저어가며 말했지요. 빚은 내가 막아줄게. 대신 공짜는 없어. 내 조건부터 들어. 시어머니의 사업은 겉보기와 달랐습니다. 점포 2곳과 창고를 굴리고는 있었지만 재고 손실과 외상대금이 쌓여 속으로는 적자였지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회사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철중이는 물건 떼오고 사람 만나는 건 잘해. 그런데 숫자 볼 머리가 없어. 네가 들어와서 장부 좀 잡아. 내 남편이 친 사고도 막아주고 쓰러지는 회사도 살리고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식구 아니겠니?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업에 들어간 며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어쩐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공급업체랑 영업만 맡을게. 당신은 점포별 매출이랑 재고, 거래처 정산만 봐줘. 딱 3년이야. 회사만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당신 성과 한 푼도 안 빼고 정확히 정산해 줄게. 어머니한테도 확실히 약속받을게.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3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만 믿음만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습니다. 성과보상 합의서도 별도로 작성했지요. 급여, 근무시간, 결산 방식, 회계자료 열람권, 그리고 개인정보를 뺀 월별 결산 자료를 제가 보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문서에 못 박았습니다. 계약서를 내밀자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 식구끼리 무슨 계약서까지 들이밀어? 며느리가 시어미를 못 믿겠다는 거니? 참 정없게도 군다. 어머니, 정은 정이고 서류는 서류예요. 나중에 서로 딴말하지 않으려면 써야 해요. 어머니가 저를 믿으시는 만큼 저도 도장 찍힌 약속을 믿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10년 뒤 자신의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겠지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숫자로 일하던 사람의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계약서를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남의 돈과 제 몫은 칼같이 구분하던 분이었지요. 소연아, 남의 집 돈으로 사는 게 편해 보여도 절대 편한 게 아니다. 내 몫은 네가 종이로 지켜라. 정만 믿고 버티다가는 정도 잃고 돈도 잃는다. 약속은 꼭 글로 남겨.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 말이 유언처럼 정확할 줄은 훨씬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조사관이 진술을 멈추게 하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어쩌다 오늘 같은 일까지 벌어진 겁니까? 저는 손목에 알레르기 표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두빛 밴드에 제 좌석 번호가 작게 적혀 있었지요. 회사가 커졌거든요. 지켜야 할 돈과 자리가 생기니까 원래 있던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킬 돈과 자리가 생기니까 원래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말을 고르다가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필요한 건 인정하면서도 제 몫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부려먹을 며느리는 필요하지만 함께 만든 사람은 필요 없었던 거죠. 그게 저였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했고 진술은 아직 초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15년 전으로 1,000원짜리 물건들 사이에서 회사가 어떻게 커졌는지로 돌아갔습니다. 밤은 길었고 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이게 다 내가 며느리 하나 제대로 가르쳐서 된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얘가 장사를 뭘 알았겠어. 시장 상인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저는 점포 계산대 뒤에서 들었습니다. 손에는 그날 새벽까지 붙잡고 있던 재고, 조정표가 쥐어 있었지요. 종이가 손안에서 구겨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저 시어머니의 자랑 섞인 습관인 줄만 알았거든요. 회사를 살린 건 누구 하나가 아니라 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시절엔 저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한결 생활의 전신은 시장 골목의 1,000원숍 두 곳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점포마다 상품 코드가 제각각이었지요. 같은 수세미가 어점에서는 101번, B점에서는 340번이었고 창고에는 몇 년 묵은 재고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데 계속 들어오는 물건, 반대로 잘 나가는데 늘 품절인 물건, 숫자로 보면 세는 곳이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두 점포의 상품 코드를 통일하고 매입 단가와 마진, 재고, 수량을 한 표로 묶었습니다. 밤마다 숫자를 맞추며 묵은 재고를 정리했고 외상값을 계속 미루는 거래처는 공급 조건을 다시 짰습니다. 소연아, 거긴 우리하고 20년이나 거래한 곳이야. 그깟 외상값 좀 늦는다고 사람을 몰아붙이면 쓰니 그냥 눈 감아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장부를 폈습니다. 어머니, 20년 거래했으면 더 정확해야죠. 외상값이 3개월째 밀렸고 이번 달만 480만 원이에요. 정 때문에 봐주다가 우리가 먼저 문 닫게 생겼어요. 거래를 끊자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다시 정하자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면서도 결국 제 말을 따랐습니다. 숫자가 눈앞에 있으면 반박할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제 몫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물류센터에서 입고 상품을 검수하고 낮에는 공급업체와 새 점포 후보지를 돌았지요. 발이 넓고 사람 좋은 남편에게는 영업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거래한 시장 상인들의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계절에 뭐가 나가는지, 어떤 물건을 상인들이 서로 돌려 쓰는지,
처음 6개월은 세 사람이 정말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적자였던 점포가 흑자로 돌아섰고 온라인 주문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문제는 회사가 살아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정말 손을 대기 어려웠던 건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이정아. 회사 일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으면서 점포에는 자주 왔지요. 계산대 앞을 지나며 생활용품을 봉지에 쓸어 담고는 계산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옳게 나 이거 몇 개 가져간다. 어차피 우리 집 회사 물건인데 가족끼리 계산까지 해야 해? 한두 번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무실 서랍에서 냉장고와 침대 배송 영수증이 나왔을 때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시누이 집으로 배송된 가전과 가구. 하필 그 무렵 제 급여가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챙겨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내 월급은 2달째 밀려 있는데 아가씨 집 냉장고랑 침대는 회사 카드로 샀네. 가족이라서 괜찮다는 말은 하지 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보더니 한참 말이 없더군요. 이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소연아, 조금만 기다려. 괜히 지금 크게 만들지 말고. 저는 조금만 이라는 말을 더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미지급 급여 내역과 제가 맡은 업무 인수인계 목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나 내일부터 출근 안 해. 밀린 월급부터 정리해. 돈 들어오면 그때 다시 나갈게. 감정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일한 사람 월급은 안 주면서 가족 물건부터 사주는 회사에서 난 더 못 일해. 집에서 사흘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크게 다퉜고 결국 밀린 급여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급여를 넣으면서도 한마디를 잊지 않았지요. 제 월급 챙기는 데는 눈이 벌겋구나. 어쩜 그렇게 돈을 밝히니? 하지만 그때는 참았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3년만 채우면 성과를 정산받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합류 3년째 회사가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개인 사업을 가족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상호는 한결생활. 약속대로 지분을 나눴지요. 시어머니 60%, 남편과 저에게 각각 20%.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관에 도장을 찍던 날 시어머니는 사진을 찍자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웬만한 아들보다 낫다니까. 이제 진짜 한 식구 됐으니 딴 생각 말고 회사만 보고 살아. 저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20%. 종이 위의 숫자였지만 저에게는 지난 3년의 밤들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 5년 우리는 주주간 합의서의 역할과 급여, 배당, 주요 자금의 공동 승인 절차를 정해 운영했습니다. 저는 매달 결산자료 사본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한결생활은 그 사이 직영점 4곳과 물류창고, 온라인몰을 갖춘 직원 24명의 회사로 컸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팔던 좌판이 지역에서 이름을 아는 생활용품 체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성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어디에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숫자 뒤에는 늘 제가 있었으니까요. 법인 전환 이듬해 겨울, 시아버지가 물류창고에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입고 물건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지게차 옆에 주저앉은 채로 발견됐지요.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말수 적고 며느리를 늘 존중해 주던 분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간병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밤, 제가 새벽, 시어머니가 낮을 맡고 주 3일은 간병인을 쓰기로 했지요. 종이에 시간을 적어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간병인을 해고했습니다. 남의 손에 영감 맡겼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돈까지 써가며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며느리도 있는데 간병인이 왜 필요해? 우리끼리 하면 돼. 간병인이 맡던 주 3일의 시간은 대부분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낮 간병을 맡기로 한 시어머니는 점포를 봐야 한다며 자꾸 자리를 비웠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건 늘 며느리였지요. 새벽 간병을 마치고 회사로 출근해 결산을 보고 다시 병원으로 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를 휠체어로 옮기다가 삐끗한 뒤로 통증이 가시지 않았지요. 정형외과에서 디스크 초기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와 새로 짠 간병표를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나 디스크 초기래. 이대로는 정말 못 버텨. 오빠가 주 2일은 맡아. 안 그러면 나도 더는 병원 못 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어른 병수발 며칠 했다고 생색이 하늘을 찌른다. 시아버지 한번 들어드린 게 그렇게 대단해?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디다 쓰니?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단서를 벽에 간병표 옆에 붙였지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선을 긋는 것.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주 2일을 맡기로 했고 저는 딱 제 몫의 새벽 간병만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 시아버지는 재활치료가 끝날 때마다 성한 왼손으로 제 손등에 글씨를 썼습니다. 마비된 입술로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 손가락으로 두 글자를 천천히 눌러 그렸지요. 미안. 저는 그 두 글자 때문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 때문도 회사의 지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그 노인에 대한 정. 그게 저를 붙잡은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어떻게 끊어졌는지는 제 친정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밑바닥은 잔칫날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친정에서 10원 한 장 못 받고 온 내가 무슨 대단한 집안이라고 초상을 사흘씩이나 치러. 산 사람 시간 아까운 줄도 모르지. 발인을 앞둔 새벽 친척 아주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가 낮게 내뱉은 말이 빈소 뒤편 복도에까지 흘러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국화를 올리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요. 15년을 며느리로 산 값이 제 어머니의 관 앞에서 그렇게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시아버지의 병상은 점점 더 저를 올감했습니다. 퇴원 뒤에도 시아버지는 혼자 걷지도 밥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돌본다는 이유로 정작 굳은 일은 아들에게 넘겼지요. 병원 예약 잡기, 장보기, 집안일까지 아들 몫이 됐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시댁에 들르는 날이 늘면서 우리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은 한 달에 4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을 정해두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퇴원하시고 6개월까지만 제가 도울게요. 생활 정리되실 때까지요.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이대로라면 회사 일 말고 시댁 일에서는 손 뗄 거예요. 나중에 처음 듣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콧방귀를 뀌었지만 저는 그 말을 기록처럼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요. 그 무렵 저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느 소스를 먹고 갑자기 숨이 막혔던 겁니다.
목이 조이고 두드러기가 올라와 응급실로 실려갔지요. 특정 식재료 알레르기라는 진단이 나왔고 해당 재료를 반드시 피하라는 주의와 함께 응급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주의사항을 가족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소연이는 이 재료 들어간 음식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잘못하면 숨도 못 쉽니다. 다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소연아, 우리 급한 일 생기면 문자로 119만 보내자. 그 문자가 오면 묻지 말고 바로 움직이는 거야. 숫자 119. 응급 상황을 뜻하는 우리 부부만의 신호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안전장치로 정해둔 규칙이었지요. 그 세 자리 숫자가 훗날 제 목숨을 어떻게 갈랐는지는 그날의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건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출고표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지요. 옆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슴을 붙잡고 쓰러졌다고요. 저는 서류를 내던지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손을 써볼 새도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의 돈과 제 몫을 칼같이 구분하라던 분이 저에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가버렸지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올 새도 없이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방, 집 열쇠, 접힌 병원 서류들. 친정 쪽 친척이 많지 않아 상주 자리가 허전했는데 그 자리를 남편이 채웠습니다. 사흘 내내 상주 완장을 차고 빈소를 지켰고 조문객 식사와 운구 차량까지 직접 챙겼지요. 그 부분만은 저에게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문을 온 지 1시간 만에 일어섰습니다. 소연아, 나까지 여기 붙어 있을 순 없잖니. 점포 비워두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질 거야. 얼굴은 비쳤으니 나는 간다. 빈소를 나선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철중아, 언제까지 처갓집 초상에 붙잡혀 있을 거야? 내 장모 돌아가셨다고 회사까지 문 닫을 셈이니? 내 아버지는 누가 보고? 사위 노릇도 적당히 하고 당장 와. 남편이 통화를 끊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발인 날 새벽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친정에서 못 받고 온 애가 초상을 길게 치른다는 말. 저는 국화를 어머니 영정 앞에 마저 올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르는 며느리 하나가 될 뿐이니까요. 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화장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까지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끝으로 저는 부부의 집이 아니라 미리 알아봐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짐은 이미 며칠 전 어머니가 위독해지기 전부터 조금씩 옮겨둔 참이었지요. 몸으로는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도 머리 한쪽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래된 살림 사이에서 낡은 서류함 하나가 나왔지요. 자물쇠도 없이 그저 딸이 준 종이라고 소중히 모아둔 함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사본, 성과보상 합의서 사본, 그리고 매달 제가 정리해드렸던 월별 결산자료 사본. 저는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회사가 이만큼 컸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개인정보를 지운 결산자료를 몇 부씩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서류함에 차곡차곡 모아두셨더군요. 이거 봐라. 우리 소연이가 회사를 이만큼 키운 거야. 이 숫자 하나하나에 우리 딸 손이 안 간 데가 없어. 어머니가 그 종이들을 만지며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서류함 속 사본들은 훗날 회사 전산의 숫자가 누군가의 손에 바뀌더라도 원래 결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증명해줄 독립된 기록이었습니다. 딸을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의 마음이 결국 딸을 지키는 방패로 남은 셈이지요. 저는 서류함을 통째로 오피스텔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몇 가지부터 확실히 해. 소연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하면 안 돼? 재무팀 직원 새로 뽑아. 나 혼자 결산이랑 간병까지 다 떠안을 생각 없어.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마음대로 들어오시는 것도 막아. 시댁돈, 회사돈, 우리 부부 생활비까지 전부 확실히 나눠. 부부 상담도 받아. 이번에도 말로만 넘기면 나 안 돌아가. 이제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남편은 이번에는 조금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재무팀 직원을 새로 채용했고 집 도어록 번호를 바꿨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던 시어머니의 출입이 그때 처음으로 막혔지요. 시어머니는 바뀐 번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철중아, 문 열어.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오겠다는데 누가 막아? 이거 그 며느리가 시킨 거지? 감히 시어미를 문 밖에 세워? 저는 남편이 이 모든 걸 실제로 해내는 걸 확인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는 돈과 회사 문제를 우리 부부의 생활비에서 완전히 떼어냈으니까요. 정으로 얽혀 흐리멍덩하게 섞이던 돈의 경계를 저는 어머니의 유품 앞에서 다시 그었습니다. 남의 돈과 제 몫을 구분하라던 어머니의 말. 살아계실 땐 잔소리로만 들리던 그 말이 서류함 속 사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시댁과 얽힌 모든 일에서 정으로 흐려지는 대신 종이로 또렷하게 남기겠다고요. 그것이 첫 번째 끈이 끊어진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손등 글씨라는 마지막 끈 하나만 남긴 채로요. 그리고 그 끈마저 끊어지게 만든 사건은 화해를 가장한 어느 생일 식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이가 크게 아파서 결산에서 빠지기만 하면 회사 돈 새어나간 건 다 며느리 회계관리 탓으로 돌리면 돼. 걱정 마.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보낸 메시지의 한 줄을 저는 훨씬 나중에야 수사기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아버지의 병상과 회사 장부 사이를 오가고 있었지요. 화해하자는 말이 어떻게 함정이 되어가고 있었는지 그 시작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걷지도 식사하지도 못하는 몸으로 다시 요양병원과 집을 오갔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에게 병원 예약과 장보기, 집안일을 떠넘겼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시댁에 붙들리는 날이 늘수록 재무팀 직원의 보조에도 최종 결산과 승인 업무는 점점 제게 집중됐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회사 법인카드로 원예용 살충제를 샀습니다. 창고 뒤편 화분이랑 배수구에 벌레가 끌어서 방충 좀 해야겠어. 물류창고 뒤편은 정말 눅눅하고 벌레가 많은 곳이었으니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쓰고 남은 갈색 용기를 창고 관리 선반 위에 올려두었지요. 위험물 표시가 붙은 손바닥만 한 갈색 병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태블릿의 검색 기록에는 그 제품의 독성과 중독 증상을 찾아본 흔적이 남게 되지만 그 역시 한참 뒤에야 드러날 일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선반 위의 갈색병은 그저 벌레 잡는 약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결산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간병 공백을 메우느라
2달 가까이 최종 결산과 승인 업무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새벽 간병에 허리까지 말썽이니 회사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지요. 그 틈을 시어머니가 파고들었습니다. 소연아, 몸도 안 좋은데 결산은 내가 대신 볼게. 철중이 인증서만 있으면 되잖아. 애비 병수 바라는 것도 큰일인데 회사 일까지 다 짊어지지 마. 말은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넘어갔지요. 남편은 자신의 공동인증서와 승인수단을 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결산 대행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에 있었고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금은 2사람 이상이 함께 승인하도록 정해둔 절차가 있었는데 남편의 승인수단이 시어머니 손에 들어가면서 그 안전장치의 한 축이 무너진 겁니다. 주주간 합의 종료를 2달 앞두고 저는 결산에 복귀했습니다. 밀린 2달치 장부를 처음부터 훑던 밤 이상한 숫자가 눈에 걸렸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어느 신규 공급업체로 반복해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한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사업자 명의가 이정아, 신우이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점포 진열대와 계절 상품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 입고 기록 어디에도 그 상품이 없었습니다. 각 점포의 검수표를 다 뒤졌지만 들어온 흔적조차 없었지요. 물건은 없고 돈만 나간 거래. 유령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서버를 함부로 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상 열람 권한이 있는 자료와 이메일로 받아둔 결산 파일만 정리해서 오래 거래해온 세무사에게 들고 갔습니다. 이 업체 좀 봐주세요. 물건은 안 들어왔는데 돈만 나갔어요. 추적 가능한 범위에서만 정식으로요. 세무사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권한 밖의 자료엔 손을 대지 않고 대조할 수 있는 것만 대조했지요. 며칠 뒤 그가 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3년입니다. 이 유령업체로 빠져나간 돈이 총 1억 8천만 원이에요.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1억 8천만 원. 제가 밤을 새워 맞은 몇 퍼센트를 다투던 회사에서 물건 하나 없이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세무사가 이어서 짚어준 부분은 더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 돈 중에 일부가 이상해요. 장부상 1억 2천만 원은 해당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남아있는데 6천만 원은 처리가 다릅니다. 다르다뇨? 이 6천만 원이 사장님 명의 가지급금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도 사장님이 결산에서 빠져있던 그 2달 사이에 대표이사 계정에서 수정된 걸로 잡혀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빌려준 돈처럼 제 이름으로 처리된 6천만 원, 즉 유령업체로 빠진 돈의 일부를 마치 제가 회사에서 가져간 것처럼 장부를 고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세무사가 다른 서류를 짚었습니다. 실제로 지급된 적 없는 상여금이 사장님 개인 소득으로 신고될 예정이에요. 이대로 가면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한 세금이랑 반환 책임까지 사장님한테 넘어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림이 그려졌지요. 제가 결산에서 빠져있던 사이 회사 돈이 사라진 책임을 통째로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설계. 물건 없는 거래는 신우이 주머니로, 죄는 며느리 이름으로. 다정한 얼굴로 결산을 대신하겠다던 말의 진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세무사의 표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 고액 송금들 누구 승인으로 나갔는지 알아? 오빠 공동 승인 계정이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나 이런 거 승인한 적 없어. 어머니한테 인증서 넘겼잖아. 결산 대신 본다고. 그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넘긴 인증수단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지요. 좋은 아들이고 싶어 넘긴 종이 조각 하나가 아내를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저는 감정을 누르고 서류부터 챙겼습니다. 원본 자료는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지요. 감정 실린 편지가 아니라 날짜와 요구가 분명한 한 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유출 자금 반환과 장부 복원을 시작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행사하겠습니다. 통보를 보내고 나흘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뜻밖에도 부드러웠지요. 소연아, 우리 이러지 말자. 다음 주가 내 65 생일이야. 좋은데 예약했어.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 회사 일이고 집안일이고 다 정리하자. 응? 애비도 휠체어 태워서 같이 갈 거야. 온 식구가 모여서 좋게 풀자. 화해. 시어머니가 그 단어를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내미는 손을 그래도 한 번은 잡아봐야 하는 걸까? 시아버지도 동석한다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손등에 미안하다고 쓰던 그 노인이 함께 앉는 자리라면. 알겠어요. 갈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챙기며 준비했습니다. 세무사가 정리한 거래 내역 사본, 응급약, 충분히 충전된 휴대전화. 화해든 아니든 저는 늘 하던 대로 종이와 기록을 챙겼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가르쳐준 습관이었지요. 다만 그때의 저는 창고 선반 위의 갈색병이 이미 어느 손가방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화해를 가장한 그 생일 식탁이 제 목숨을 겨눈 자리가 되리라는 것도요. 친정 어머니가 살아있었어도 이런 호텔은 평생 구경도 못했을 거다. 죽은 사람까지 끌어내려 밟는 그 한마디가 최고급 호텔 뷔페홀의 하얀 식탁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냅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저를 얼어붙게 만든 건 시어머니의 입이 아니라 잠시 뒤 제 귓가에 닿은 매니저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화해를 가장한 생일 식사가 어떻게 살인의 자리가 되었는지 순서대로 말하겠습니다. 예약된 원형 가족석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적힌 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옆자리에 자리를 잡으셨지요. 마비된 손으로 제 쪽을 향해 아주 천천히 손끝을 들어 보이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오길 잘했다고 잠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은 제 알레르기 요청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제 좌석에만 안전식과 별도의 커피를 개별로 세팅하기로 했지요. 예약표에는 제 좌석 번호와 개별 서빙 표시가 또렷이 적혀 있었고 자리에 앉자 직원이 제 손목에 연두빛 알레르기 표식을 채워주었습니다. 작은 밴드에 제 좌석 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뷔페 접시를 가득 채워 돌아오자 화기애애한 척하던 공기가 금세 틀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인 잔을 들며 입을 열었지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 우리 며느리도 왔네. 근데 소연아, 너는 이런 데 처음이지? 친정에선 이런 데를 언제 와봤겠어. 안 그래? 친척들 사이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내 친정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런 호텔 밥 한 번 못 사드렸잖아. 형편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살아계셨어도 여긴 평생 구경도 못했을 거야. 남편이 식기를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소연이 친정 얘기 왜 자꾸 꺼내요? 얘 좀 봐. 생일날에도 제 어미보다 마누라 눈치부터 살피네.
시어머니가 냅킨을 남편 쪽으로 던졌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제 안전식 접시를 식탁 끝으로 슬쩍 밀어냈지요. 옳게, 이거 냄새 이상해. 저리 좀 치워. 저는 직원을 불러 안전식이 맞는지 다시 확인한 뒤 접시를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소란 속에서도 저는 가방에서 세무사가 정리한 정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좋게 정리하자고 부르셨으니 이것부터 봐요. 회사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정확히 정리해 왔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핸드백을 서류 봉투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무슨 돈 얘기야. 하여간 이 며느리는 앉으면 돈, 서면 돈이야. 다들 봐. 이러니 내가 얼마나 시달렸겠어. 친척들 앞에서 저를 돈만 밝히는 며느리로 몰아세우는 목소리가 홀에 퍼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용히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여기선 안 되겠다. 다른 자리에서 절차대로 하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핸드백 속에 창고 선반에서 사라진 갈색병이 들어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마침 제 개별 커피가 홀 한쪽 서비스 테이블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 좌석 번호가 적힌 잔이었지요. 화장실로 가는 동선에서 시어머니는 그 서비스 테이블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번호가 적힌 잔 위로 손을 가져갔지요. 갈색 액체 몇 방울이 커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물잔을 채우러 가던 서버가 봤습니다. 손님이 남의 잔에 뭔가를 붓는 모습이 이상했던 서버는 시어머니를 뒤따라갔지요. 화장실 앞 쓰레기통에서 위험물 표시가 붙은 빈 갈색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서버는 곧장 시금 총괄 매니저 한정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우 매니저는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약표의 알레르기 기록과 개별 세팅된 제 좌석 번호, 서버가 본 장면, 그리고 빈 용기에 붙은 독성 경고 표시, 하나하나를 맞춰본 뒤 그는 곧바로 경찰과 호텔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빈 접시를 치우는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제 옆에 다가왔지요. 허리를 살짝 숙이며 그가 제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손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 커피에 독이 들어갔습니다. 마시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절대 입에 대지 마세요.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는 소리가 들렸지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순간 상대가 손을 쓸 시간을 준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릎 위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커피에 손대지 마. 그리고 세 자리 숫자 119. 건너편의 남편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피잔에서 손을 뗐지요. 우리 부부만의 신호가 처음으로 진짜 응급을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잔의 손잡이를 식탁 안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무심코 집어들지 못하도록요. 그런 다음 흐트러진 냅킨을 정리하는 척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동작 안에서 제 잔과 남편 잔의 위치만 소리 없이 바꿨지요. 독이 든 커피가 남편 앞으로, 남편의 멀쩡한 커피가 제 앞으로. 왜 남편 앞으로 옮겼느냐고 사람들은 나중에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남편은 문자를 봤으니 절대 마시지 않을 거라 믿었고 그 잔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시어머니가 언제든 다시 제 쪽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마시지 않을 사람 앞에 두는 것이 그 잔을 가장 안전하게 봉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앞에 잔부터 확인했습니다. 커피가 그대로 있는지, 제가 마셨는지, 눈길이 잔에 붙박여 있었지요. 바로 그때 남편이 무심코 자기 앞으로 옮겨진 커피의 받침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제가 미처 말리기 전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요. 남편의 손이 잔에 닿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팔이 먼저 커피잔을 후려쳤습니다. 검은 커피가 흰 식탁보 위로 쫙 쏟아졌습니다. 잔이 굴러 바닥에 떨어졌고 시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를 겨눴습니다. 그 잔, 그건 원래 소연이 앞에 있던 거야. 왜 네가 마셔? 그건 며느리 커피라고. 그 말이 홀에 울린 순간 저는 무릎 위 휴대전화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커피에 손 떼는 걸 목숨 걸고 막은 어머니. 하지만 그 커피가 며느리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몇 번이나 외치고 있었지요. 왜 아들이 마시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자기 입으로 증명하면서요. 보안 요원들이 홀로 들어와 식탁과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정우 매니저가 다른 손님들을 조용히 물렸지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 붙박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손으로 커피잔이 굴러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며느리로 버틴 세월이 흰 식탁보를 물들인 검은 얼룩 위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였습니다. 냄새로 며느리 좀 놀래주려고 그런 거야.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경찰서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진술 녹화실로 들어갔습니다. 놀래주려 했다는 그 변명이 위험물 표시가 붙은 빈 병과 커피에 떨어뜨린 액체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지는지를 저는 조용히 지켜보게 됩니다. 흰 식탁보 위의 얼룩이 어떻게 하나하나 증거로 깨어졌는지 그 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호텔홀은 그대로 현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굴러떨어진 커피잔과 얼룩진 식탁보 조각,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나온 빈 갈색 용기를 각각 밀봉했습니다. 서비스 테이블 위쪽의 폐쇄회로 영상과 우리 식탁을 비추던 홀 영상도 확보했지요. 정우 매니저는 예약표와 개별 세팅 좌석 번호, 서버의 진술까지 정리해 넘겼습니다. 사건을 축소하지 않는 사람의 일 처리는 정확했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좌석 번호가 적힌 개별 잔을 확인하는 장면, 핸드백에서 갈색 용기를 꺼내는 장면, 그리고 제가 냅킨을 정리하며 두 잔의 위치만 바꾸는 장면까지. 화면 속에서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저 손잡이를 안쪽으로 돌린 뒤 잔을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 녹음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 잔을 쳐낸 직후 그 커피가 원래 며느리 것이라고 몇 번이나 되뇌던 음성. 저는 그 파일을 편집하지 않은 채로 휴대전화째 제출했습니다. 기기 정보와 함께 원본을 추출하는 절차에도 동의했지요. 왜 바로 원본을 다 내주셨습니까?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편집하면 그게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되니까요. 저는 손댄 적 없는 걸 손댄 걸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가 제일 셉니다. 숫자로 일해온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원본을 남기는 습관, 손대지 않는 원칙. 그것이 결국 저를 지켰습니다. 취조실 건너편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냄새로 놀래주려던 장난이었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 병에 붙은 위험물 표시와
커피에 액체를 떨어뜨리는 영상을 근거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장난과 살이의 경계는 병에 적힌 경고 문구 앞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 들고 갔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우이 명의의 유령 공급업체로 3년간 빠져나간 1억 8천만 원의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커피 사건이랑 다른 얘기 같은데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저를 그 자리에서 없애려 했는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조사관은 신중했습니다. 장부 문제 전체를 살인미수 사건과 뒤섞지 않고 저를 회사에서 밀어내거나 회계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 동기와 관련된 부분만 먼저 확인했지요. 사건은 사건대로, 돈은 돈대로. 저는 그 선 긋기가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몫의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의 공동승인 계정이 사용된 금융기록과 어머니에게 인증수단을 넘긴 날짜를 수사관에게 제출했지요. 좋은 아들이 되려다 아내를 함정에 밀어넣은 종이 조각이 무엇이었는지 남편은 이번에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 인증서가 범행 도구로 쓰였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다 조사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일주일 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와 빈 용기에서 같은 계열의 독성 성분이 확인됐지요. 감정서에는 그 성분을 섭취할 경우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놀래주려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셨다면 제 생명이 위험해졌을 겁니다. 수사기관은 살인미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넓혔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전화, 회사 태블릿, 법인카드 영수증이 압수됐지요. 그리고 회사 전산에서 저를 서늘하게 만드는 검색 기록이 나왔습니다. 재무이사가 크게 아프거나 업무에서 빠질 경우 해임하고 장부 책임을 넘길 수 있는지를 찾아본 기록. 저의 부재를 전제로 짜인 계획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픈 며느리가 아니라 아프기를 기다린 며느리였던 셈이지요. 수정된 장부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신우이에게 간 돈의 일부가 제 명의 가지급금과 가공상여금으로 바뀌어 있었고 전산 접속 기록은 그 수정이 제가 결산에서 빠져있던 2달 사이 시어머니의 대표이사 계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알리바이처럼 시각과 계정이 하나로 묶였지요. 저는 여전히 조심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거듭 당부했거든요. 사장님, 회사 서버에 임의로 접속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권한 없이 얻은 자료는 오히려 독이 돼요. 계약상 보관 권한이 있는 것만 적법하게 가진 것만 쓰세요.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이메일로 받아둔 자료와 친정 서류함에서 나온 결산 자료 사본만 제출했지요. 어머니가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모아둔 종이들이 회사 전산에 바뀐 숫자와 나란히 놓였습니다. 원래 결산은 이랬는데 누군가 이렇게 고쳤다. 2 종이가 마주보며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쪽에서도 손을 썼습니다. 법인카드와 시어머니가 쓰던 승인수단을 정지시켰고 회사 계좌의 지급 권한을 임시 공동관리 체제로 바꿨지요. 더는 물건 없는 돈이 어딘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새는 구멍부터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실은 통보가 아니라 조용한 부탁이었지요. 오빠, 당분간 집 좀 비워줘. 남편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귀가나 용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야지.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고 네가 편해야지. 그는 회사 근처 원룸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죄를 아내에게 떠안기지 않는 것. 그것이 뒤늦게라도 남편이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화가 풀린 건 아니지만 조금은 숨이 트였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저는 어머니의 서류함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종이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남의 돈과 제 몫을 구분하라던 말, 정으로 흐려지지 말라던 말. 저는 그 말대로 살아왔고 그 습관이 결국 목숨과 이름을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000원짜리 물건으로 쌓아 올린 그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너짐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거짓으로 세운 것은 진실이 도착하는 순간 스스로 주저앉으니까요. 그 돈은 원래 내 몫이야. 회사 재산이 곧 우리 재산인데 내가 좀 썩기로 써니. 신우이가 조사관 앞에서 그렇게 소리쳤다는 말을 저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회사 재산과 제 몫을 구분하지 못하던 한 집안의 셈법이 결국 그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렸지요. 1,000원짜리 물건으로 쌓아 올린 왕국이 어떻게 주저앉았는지 그 과정을 말하겠습니다. 세무사가 마지막 대조표를 완성했습니다. 친정 서류함에서 나온 과거 결산 자료와 지금의 회사 전산 기록을 나란히 놓고 수정된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표시한 표였지요. 어느 항목이 언제 얼마만큼 손질됐는지가 두 종이 사이에서 훤히 드러났습니다. 신우이 명의의 공급업체는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창고도 직원도 실제 매입 내역도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껍데기로 돈을 보낸 뒤 들어오지도 않은 물건을 계절상품 선급금이니 점포 진열대 비용이니 하는 이름으로 처리했지요. 일부는 제 가지급금으로 돌리고 받은 적 없는 상여금까지 제 소득으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결산 자료와 전산 수정 기록이 나란히 놓이자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려던 설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질 조사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엔 자료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러다 조사관이 장부 수정 시각과 대표이사 계정 접속 시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기록을 내밀자 말문이 막혔다더군요. 시장 좌판에서 회사를 일군 자부심으로 평생 큰 소리치던 사람이 자기 손이 남긴 시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는 더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제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한 흔적, 호텔 좌석표를 캡처한 사진, 살충제의 독성을 검색한 기록, 호텔에서 음식 사고가 나면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지 알아본 흔적까지 하나만 보면 우연 같던 것들이 나란히 놓이자 하나의 선이 되었지요. 수사기관은 그 선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살충제 구매, 독성 검색, 장부 책임 전가 구상, 호텔 좌석 확인, 커피 투입, 그리고 아들 앞에 잔을 쳐낸 행동까지 놀래주려던 장난이라는 변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발을 빼려 했습니다. 나는 독약 얘긴 전혀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돈 보내준다길래 받은 거지. 살아남으려고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계획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며느리가 크게 아파 결산에서 빠지면 회사 돈 새어나간 걸 전부 며느리 회계관리 탓으로 돌리면 된다는 시어머니의 말, 그리고 호텔에서는 일이 커질 수 있다는 신우이의 반응까지. 메시지가 세상에 나오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돈을 받아 챙긴 게 문제라 했고, 신우이는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독약은 몰랐다고 했지요. 한편이던 모녀가 각자 살겠다고 갈라서는 모습을 저는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측 변호사가 요청한 선처 탄원서 작성을 거절했지요. 어머니, 저는 못 씁니다.
소연이가 죽을 뻔했어요. 제 인증서까지 쓰셨잖아요. 친척들이 저에게 합의를 권하려 보내는 연락도 남편이 먼저 받아 끊었습니다. 갈등의 비용을 더는 제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뒤늦은 결심이었습니다. 회사는 다른 방향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각 직영점 점장과 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부재와 임시 경영체제만 공문으로 알렸지요. 직원들의 밥줄을 소문으로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소문은 거래처를 통해 번졌습니다. 유령거래와 외상대금 문제를 알게 된 주요 공급업체들이 하나둘 납품을 끊었습니다. 물건이 안 들어오니 온라인몰 주문은 밀리고 점포마다 진열대가 비어갔지요. 1,000원짜리 물건을 빼곡히 채워 손님을 부르던 매대가 텅 빈 채 먼지만 쌓였습니다. 직영점 2곳이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2곳도 임대차 보증금을 헐어 직원 급여와 밀린 대금을 정리한 뒤 폐점 절차에 들어갔지요. 24명이던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밀린 급여만큼은 다 받고 나가도록 마지막 정산만은 숫자를 붙들고 끝까지 챙겼습니다. 회사는 무너져도 일한 사람의 몫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돈을 두고 모녀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1억 8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신우이는 이미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며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서로를 고발하듯 갈라선 두 사람 사이에서 회사 재산이 곧 가족 재산이라던 오랜 셈법은 흔적도 없이 부서졌지요. 그 무렵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있고 석 달 뒤 요양병원에서 폐렴이 왔다고 했습니다. 마비된 손으로 제 손등에 미안하다고 쓰시던 그분이 결국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버지의 죽음을 저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초상을 빌미로 합의를 권하거나 집으로 돌아오라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지요. 소연아, 아버지 일은 내가 다 할게. 너한테 뭐 요구하려고 알리는 거 아니야. 그냥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시아버지의 죽음이 압박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남편이 정말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시험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통해 조건을 걸어왔지요. 밀린 치료비와 미지급 급여, 배당금을 다 줄 테니 선처를 해달라고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답을 전했습니다. 회사 정산은 정산대로 법으로 받겠습니다. 형사 책임은 형사 책임입니다. 두 개는 별개예요. 돈으로 목숨값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돈을 미끼로 죄를 덮으려는 손을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받을 것은 절차대로 받되 용서와 맞바꾸지는 않겠다는 것. 그 경계만은 흐리지 않았지요. 1,000원짜리 물건으로 쌓아 올린 왕국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거짓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폐허 앞에서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지요. 15년을 저를 올감했던 그 관계를 제 손으로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철중이가 제 어미를 감옥에 보냈어. 다 그 며느리 때문이야. 이 시선을 내가 어떻게 견디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결국 진심이 새어나왔습니다. 죽을 뻔한 며느리보다 아들의 체면과 자신의 노후가 먼저였지요. 15년을 저를 올가맨 그 관계를 제 손으로 어떻게 끊어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마지막 면담을 청했습니다. 저는 단둘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함께 앉고
드나든 기록이 남는 상담실을 지정했지요. 변호사가 당부한 대로였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장님, 안전과 법적 실익이 먼저예요. 마지막 면담도 반드시 기록이 남는 자리에서 하세요. 상담실 탁자 위에 저는 두 가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출입카드, 그리고 오래전 사용을 멈춘 가족카드. 시댁과의 경제적 의무를 상징하던 두 장이었지요. 약속된 30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판단력을 잃었던 거야. 한 번만 용서해다오.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잠깐은 마음이 흔들릴 뻔도 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오래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내 다른 사정이 뒤따라 나왔거든요. 철중이가 제 어미를 감옥에 보냈다고 친척들이 다 그래. 그 시선을 내가 어떻게 견디니? 내 노후는 어쩌고. 응? 며느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 아들의 체면과 자신의 노후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지요. 커피에 독을 탄 손이 아니라 그 손으로 무엇을 잃을지를 셈하는 머리. 15년 전 계약서 앞에서 정없다며 눈썹을 올리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담실이라 존댓말을 썼지만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또렷했지요.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죽을 뻔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계속 아드님 체면이랑 어머니 노후 얘기만 하세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렸습니다. 저 용서할게요. 마음에 담아두면 제가 병나니까 용서는 해요. 근데 용서하는 거랑 다시 어머니 곁에 서는 건 달라요. 처벌불원서, 선처탄원, 저 안 합니다. 미지급 급여랑 배당금, 제 이름으로 조작된 가지급금, 세금 문제. 이건 전부 따로 법으로 정산할 거예요. 그게 제 답이에요. 소연아, 어떻게 시어미한테. 회사 정산이랑 형사 책임은 별개예요. 돈으로 목숨값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은 안 흐려요, 저는 회사 출입카드를 집어 시어머니 측 변호사에게 밀어 건넸습니다. 그리고 가족카드를 손에 쥐었지요. 부부 생활비와 시댁돈이 정으로 흐릿하게 섞이던 시절의 마지막 흔적. 저는 가위를 꺼내 그 카드를 두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이 갈라졌습니다. 15년간 저를 올가맨 경제적 끈이 상담실 탁자 위에서 두 동강 났지요. 시어머니가 무어라 소리쳤지만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30분이 다 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자기 곁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어미와 아내 중 하나를 고르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셈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랑 소연이 중에 누굴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연이가 죽을 뻔했고 그걸 어머니가 하셨어요. 저는 아내 안전이랑 범죄 책임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어미냐 아내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정에서는 증거가 순서대로 제시됐습니다. 호텔 영상, 빈 갈색 용기, 커피 감정 결과, 제 휴대전화 녹음, 살충제 독성 검색 기록, 유령업체 송금 내역, 그리고 과거 결산 자료와 대조한 장부 수정 기록까지 하나하나가 앞선 것을 떠받치며 촘촘한 사슬이 되었지요. 재판부는 독성 물질을 미리 사고 검색한 정황, 회삿돈 유출을 숨기려,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동기, 그리고 아들 앞에 잔을 쳐낸 행동까지 종합했습니다. 놀래주려던 장난이 아니라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지요.
시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신우이 역시 유령업체 명의를 빌려주고 회사 돈을 쓴 혐의로 별도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저는 취재진이나 친척들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법원을 나섰지요. 형사자료와 회사 청산 자료를 나눠 정리하는 것으로 제 몫의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이기는 대신 종이로 매듭 짓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제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회사 근처 원룸에 살며 개인 상담을 받았지요. 좋은 아들과 좋은 남편을 다 놓지 못하다 그 비용을 저에게 떠넘겼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수감 생활 소식도 시누이의 돈 요구도 저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리할 가족 문제를 제 몫으로 넘기지 않았지요. 저는 남편과 주 1회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연락 방식과 가족 문제의 경계를 다시 정했고 같은 침묵이 또 반복되면 관계를 끝낸다는 기준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나 이번엔 진짜 종이로 남긴다, 오빠. 정으로 안 하고.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나 이제 너한테 안 미룰게. 15년 전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시작된 사람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짐을 나눠들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예전처럼 뜨겁게 돌아간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흐릿하지 않았지요. 어느 봄날 저는 친정어머니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남의 돈과 제 몫을 구분하라던 분, 서류함에 딸의 숫자를 모아두었던 분, 저는 봉분 앞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정으로 지키려다 다 잃을 뻔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모아둔 종이가 저 살렸어요. 돌아오는 길 햇빛이 잘 드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지요. 제가 고른 자리에서 제가 고른 커피를. 잔이 나오자 저는 손잡이를 돌려볼 필요도 누가 손 뗐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아무 두려움도 없는 커피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저를 위험한 자리에 남겨두지 않겠다고요. 며느리도 재무이사도 누군가의 방패도 아닌 그냥 저 자신을 먼저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15년 만에 저는 제가 고른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고른 커피를 마시게 된 이야기입니다. 참고 견딘다고 다 지켜지는 게 아니더군요. 정으로 흐려선 안 될 선은 종이로 또렷하게 남기고 아니라고 말해야 할 자리에선 소리내지 않고도 분명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야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뒤로 미루지 마시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